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천 헌금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김병기 의원님도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에게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당 후사의 정신을 저는 가지고 있으리라 믿고요. 우선 정청래 대표 공천 헌금 사태에 대해서 시스템이 아니라 휴먼 에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자, 윤 위원장님, 특히 강선 의원은 탈당했다 이거를 언급한 게 눈에 좀 띄던데 혹시 정 대표가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물론 이제 뭐 탈당의 의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공천 시스템 본인들이 조사를 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비공개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글쎄 뭔가 조사에 방해를 느낄 만했을까? 비공개 조사를 통해서 뭔가 자료를 수집했겠죠. 그 뒤에 전격적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회부할 만한 사유가 나왔다는 거고 뭔가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 그 탄원서 전달 과정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파악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발표하지 않고 그냥 규정을 합니다. 조사 여부에 대해서 항보하고 예컨대 누군가 들으라는 소리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이 개인의 비리인 것이지 공천 시스템 전반적인 과정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전 들려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좀 의지를 꺾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전 들었어요. 네. 이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선당 후사에서 자진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의혹을 소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들리거든요. 김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당 후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12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서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징계 조치가 나온다면 그에 따른 뭐 탈당, 출당 아니면 제명 이런 조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좀 기다려보자라는 목소리도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그런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이 그 작년 연말부터 신년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당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선당 후사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을 제명시켜달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 우선 탈당하고 본인의 그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방향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힘을 좀 더 크게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리심판원 이제 결과가 12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특보께서는 좀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윤리감찰이 비공개로 정청래 대표가 지시를 해서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윤리심판원의 당 대표 당 지도부가 징계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것이 아무런 뭐 무혐의점을 가지고 윤리심판원까지 간 건 아니라는 뜻이고 뭐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징계는 필요한데 그 징계가 제가 볼 때는 출당 또는 제명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단순한 경고 정도로 끝날 차원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김병기 의원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 탈당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강 변호사님 일단 법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없을지 이것도 궁금을 하고 이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사건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어떻게 보면은 김병기 당시 의원과 그리고 보좌진이 증거인멸에까지 가담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건만 보아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으로서는 영장까지 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법적인 부분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무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어쨌든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본인이 계속적으로 당 안에서 어떠한 위치가 있었고 특히 작년에 총선 과정에서는 총선의 후보들을 심사위원장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같은 당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를 만약에 탈당을 시키고 제명 같은 것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 공천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당에게 압박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당발 공천 헌금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턱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탄원서를 전달받고 보고를 언급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국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직접 밝히는 것이 변호사님, 야당이 이른바 이특검 1국조,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략에 깔려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와 이특검 1국조를 같이 연관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있었던 통일교 이제 불법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지금 공천헌금 같은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2차 특검과 결부지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야당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지지층을 직결시키고 이 2차 특검을 조금 이제 좀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정치적 공세로 보는데요. 사실 2차 특검은 지금 이제 이미 출범해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에서 아직 미처 다루지 못했던 수사기관이라든가 수사 인원의 부족으로 미처 남은 부분을 이제 그걸 보완하는 측면인 반면에 사실 이 특검 1국조 같은 거는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면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이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한 김병기 의원 탄원서, 이게 어떻게 당사자에게 다시 전달했냐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선 이거를 이제 김 실장이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김현지 실장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회를 나오지 않기 위해서 총무비서관도 이직을 했잖아요. 자발적인지 아니면 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이고, 그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사실은 이제 비서관들을 통제하는 이런 감시하는 기구인데, 그곳에 다양한 그 변호인 출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대북송금 사건 때 보면 김현지 실장이 변호사들과 소통해 왔다, 이런 취지를 놓고 보면 객관적인 감시 기능이 없잖아요. 특별감찰관도 수석 비서관급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도 아니고 없고, 그렇다면 국회가 뭔가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출석 요구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와 같이 이제 공천 관련해서 탄원서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김현지 실장이 받았다고 이수진 의원 측에서는 얘기를 해요. 통화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께 보고도 됐다. 현 대통령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윤리감찰단을 거쳐서 다시 그 검증위원회로 갔는지, 해당 인사가 위원장이 검증위원회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보면 김병기 의원에게 뭔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럼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안 물어봤냐. 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유선상 또는 불러서 분명히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죠. 거쳐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거 없이 당사자에게 줬다, 피혐의자에게 줬다, 그러면 그거는 이건 무마하겠다라는 의도가 표현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김현지 실장의 인사청탁 의혹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사임한 건도 마찬가지로 같이 되물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국회 나와서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공천헌금 의혹 관련 경찰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경찰에 출석을 해서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1억 원을 보좌관이 보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좌관은 또 부인한 걸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핵심 연루자 3명의 목소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네. 강선우 의원은 받았고 그것을 반환을 즉시 반환해라라고 지시했고 반환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했다고 하는 이 보좌관은 나는 받은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라고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난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상황, 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 이 주고받은 적도 없는 부분을 왜 그렇다면 이 강선우 의원은 받았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김병기 의원하고 상의하는 그런 녹취가 나오게 됐는가?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증, 의혹이 계속 그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조사가 밤 늦게까지 해서 대략 한 16시간 정도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조사 과정 내용이 지금 아직 언론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그 보좌관은 모든 사안을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리고 어제 이제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빨리 김경시 의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본인이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경찰도 지금이라도 강제 수사를 좀 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들이 더 크게 의혹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도 매일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거의 1일 1 의혹 수준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결정에 힘을 실어주자는 입장인데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증여세를 냈습니까? 증여세 원천이 혹시 엄마 찬스였습니까?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175억 가운데 아들 3명의 재산만 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주식으로 배당금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이 야당에서는 뭐 이른바 금수저 삼형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아마 경제관념은 철저했던 것 같아요. 일단 2016년도하고 21년도에 주식을 할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통상 할머니가 갖고 있던 재산은 자식에게 증여를 하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요즘엔 이제 이게 세대 간 증여라고 해서 세대 생략 증여. 네. 그래서 약간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걸 미리 증여한 것 같은데 2016년도 당시에는 이 3명의 자녀가 벌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생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냈다 그럽니다. 그럼 세금 어디서 났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않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2016년도의 경우에는 네. 과세 관련자를 안 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6년, 2021년 이렇게 5년 단위로 증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의 경우에는 증여받을 때 합산 기간이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물론 이거는 절세이기 때문에 제가 뭐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만약에 증여세를 포탈했다 그러면 그거는 더 비난 가능성이 큰 거고 또 하나는 대부분 보니까 이 재산 내역을 제가 보니까 다른 그 장남 등에게는 또 할머니가 또 집 같은 것도 건네줘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세대 생략 증여를 상당히 그 노심초사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1원이라도 세금을 만약에 안 내셨다면 또는 그걸 건너 넘었다면 그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장남이 박사과정 당시에 한 학회에 게재한 논문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자, 김특봉님 뭐 이 후보자는 문제 없다고 해명은 했는데 야권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해운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의 그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재학하는 중에 국내에 있는 뭐 학회지에다가 논문을 이제 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논문의 제1 저자가 아들이고 거기에 제2 저자, 교신 저자로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찬스를 쓴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또 그 학위 논문, 본인의 학위 논문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 국내의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실었다고 한다면 미국의 이 어떤 박사가 그 교육 시스템을 너무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다른 국내 고등학생이 대학에 재학 중인 부모나 또는 가족들의 어떤 힘을 빌어서 교신 저자 또는 제1 저자가 되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대학생으로 재학 중에 논문을 썼다 그러면은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거의 마쳤고 본인의 박사 논문을 국내에 실을 때 아버지를 교신 저자로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아버지 찬스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해운 후보자가 어제 지금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은 다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에서 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도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빨리 이 인사청문 날짜를 잡고 그에 네. 따라서 인사청문 절차에서 이런 의혹들을 후보자에게 직접 검증하는 방식 저는 그렇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비판을 더 가열차게 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오늘 당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에 대한 사과나 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 이런 게 좀 담길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내일 정도에 당 쇄신안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비어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인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것은 인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소통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가 최근에 여의도 부원장으로 올라가면서 강성 지지층들에게만 소구하고 있는 인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조금 더 중도, 외연 확장적인 모습들이 필요하고 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속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인선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대표 체제 위기로는 사실 지난해부터 언급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쇄신안 내용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은 좀 전향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께서 계속 개혁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발언과 행동은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위원회에서의 징계 여부라든가 이번 또 이제 얼마 전 윤리심판위원장이 또 이제 호선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국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통합이라든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친한동훈계를 이제 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서 많이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선수로 나오게 될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그 외 다른 후보들이 모두 장동혁 대표에게 좀 더 통합, 좀 더 중도를 지향하는 정책이라든가 포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이 장동혁 대표가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직을 3선인 김성원 의원에게 제안을 했지만 김 의원이 고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장 대표가 김 의원에게 정책위의장을 제안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도부 의장, 전임 의장의 경우에도 개파 해석이었다 이런 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인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고사하셨다고 하지만 네. 두 번째는 이제 김성환 의원이 이전에 대통령 경선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 본부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어 그렇게 강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내에서는 친한계를 다 안고 가겠다라는 취지의 표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에 대한 메시지로 보여지고 물론 원내에서 일부 다소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뭔가 화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 일단 원내에는 손을 내민 것이 아니냐 친한계에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새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가천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자, 김택보님, 과거 윤 교수가 김건희 여사 옹호했던 내용의 글을 기고했던 게 알려지면서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데 윤리위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출발부터 좀 삐걱대는 모습이죠. 특히 윤리위원장의 윤민우 교수가 사이버 안보를 좀 전문으로 했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임명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고 네. 또 윤리위원 명단 7명이 알려지면서 그중에 3분이 지금 사퇴를 하루 만에 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윤리위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너무나 뚜렷해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계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과연 이 윤리위를 통해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